자, 단계별로 해볼 텐데, 우선, 리소스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지로는 자동차, 깃발, 지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텍스트로 나오는 게, 요 텍스트, UI 텍스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화면상에서 움직이는 거, 자동차만 움직이죠. UI는 움직이진 않고 그 값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우리 C# 스크립트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 화면상의 UI를 계속 이제 그 미터를 바꿔주기 위해서 UI를 갱신해주는 스크립트가 하나 더 필요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스크립트가 이번엔 2개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스크립트, 그 다음에 UI를 갱신하는 스크립트. 물론 이 2개를 동시에 하나의 스크립트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발자 마음인데 분리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리소스 해서 우리 이렇게 갈게요. 프로젝트 일단 생성을 하고 오브젝트 화면에 배치하고요.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서 자동차한테 넣어서 움직이도록 하고 또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서 화면에 텍스트 바꾸도록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만들어 볼게요. 자, 유니티 2D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티 허브를 실행해 주시고 자, 우리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뭘로 하면 될까요? 교재에서는 스와이프 카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무브 카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브 카. 자, 그리고 저장 위치 나옵니다. 이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저장하는 위치가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나중에 안드로이드 빌드 할 때 저장 위치에 한글 글자가 들어가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저장 위치는 다 영문만 사용해 주시고 근데 여기에 이제 사용자 명이라던가 바탕화면 이런 것들은 한글이지만 나중에 영어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은데 별도의 본인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로 폴더를 만드시면 한글은 오류가 납니다. 자, 생성 눌러주시고요. 얘도 우리가 나중에 안드로이드로 빌드해서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필요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저희 구글 드라이브에 이미지 소스 파일 폴더에 들어가시면 챕터 4 폴더가 있고요. 4개가 있습니다. 4개 다 다운로드를 하나씩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라운드도 다운로드, 블랙도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받으셨으면 4개요? 네, 4개 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4개 다 선택하셔서 프로젝트 폴더에 그냥 바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라운드라고 있는데 이 그라운드를 끌어서 바닥면에 우리 기본적으로 렉트 툴이 실행이 되니까 렉트 툴로 화면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끌어주시고요. 이 위에 자동차 한 대 올려놔 주시고 깃발 하나 오른쪽에 한 이 정도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렉트 툴 파란 거 잡고 바꾸시면 되고요. 렉트 툴이 안 나온다면 여기 화면 왼쪽 상단에 이 렉트 툴 선택을 해주시고 얘를 찍으시고 모서리를 잡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여기 보면 흰색 테두리가 보일 거예요. 이게 목표라는 해상도를 알려주는데요. 이거하고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달라요. 그래서 그 해상도를 맞추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게임 탭에 가시면 게임 탭 여기 아마 프리 어스펙으로 되어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게임 탭 바로 밑에 화면 비율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화면을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요. 더하기 아이콘 클릭하셔서 레이블은 저희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폰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지금 갤럭시 S8 저희 이제 쓰는 경우에는 2020에 1080이에요. 네. 또는 그냥 풀 HD다 하시면 1080에 1920 뭐 요정도 비율이 되겠습니다. 제가 더하기 눌러서 저도 할게요. 그러면 우리 레이블을 FHD라고 하나 만들어서 위드는 우리 가로형으로 지금 쓰는 거니까요. 1920 1080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랜드스케이프 모드 가로형이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 무한의 계단처럼 고양이가 구름을 밟고 이렇게 점프 위로 올라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세로형이니까 위드하고 하이트 값이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만드시고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씬으로 돌아오면 요 테두리가 그 해상도에 맞게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존 거도 우리 비율이 똑같아서 차이가 없네요. 다만 이 게임 화면에서 내가 세로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씬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세로형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테두리가 지금은 가로형이니까 그대로 놔둘게요. 자, 이제 자동차를 움직여야겠습니다. 쭉쭉쭉 내려서요. 여기 있네요. 자동차 스크립트를 만들 텐데요. 우선은 스와이프, 그러니까 드래그가 아니라 클릭하면 자동차가 달리다 멈추는 거 먼저 만들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스크립트 프로젝트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 이 스크립트는 카 컨트롤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카 컨트롤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희 파일이 많이 없으니까 따로 폴더를 만들진 않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 컨트롤은 우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미리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카 컨트롤 스크립트를 카 오브젝트에다 집어 넣으시고, 그러면 인스펙터 창에 카 컨트롤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카 컨트롤 스크립트 더블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저희 어제도 하나 만들었어요. 얘가 회전하는 거 처음에는 0이다가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그 로테이션 스피드 값을 올려줘서 뱅글뱅글 회전하게 만들어줬죠. 걔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의 스피드라고 하는 변수를 만든 후에 초기 값은 0으로 주겠습니다. 여기다 만들게요. 플롯 카 스피드 0. 아이고. 제가 변수명은 항상 앞에 소문자 쓰시는 거 쓰는 거 보이죠? 그리고 단어에 이제 띄어쓰기는 단어와 단어 사이는 대문자를 쓰는 거 보일 겁니다. 처음에는 자동차의 스피드가 0이에요. 자, 이 변수를 우리 스타트와 업데이트 함수 어디서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밖에 위에다가 변수를 선회해 준 겁니다.
전역 변수 하는 거죠? 네. 처음에 자동차 스피드는 0이고요. 업데이트에서는 이 자동차가 항상 이 카 스피드 변수값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썼던 transform translate 함수를 쓰도록 할게요. transform.translate. 자, 이때 이동할 때 우리 x좌표, y좌표, z좌표 넣어줬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변화할 건지 변화량인데 x좌표는 이 카 스피드만큼, y좌표는 위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0 주면 되고, z는 우리 앞표로 온 건데 2D에서 사실 z좌표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만큼 움직이고요. 근데 얘가 그냥 놔두면 얘는 무한정 움직일 거예요. 쭉 움직여가니까 우리 회전할 때 얘를 천천히 감속시켰던 방법. 우리 그 값에다가 일정한 개수만큼을 곱해줬죠.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주니까 얘가 점점점 작아져서 결국 0이 됐는데 똑같습니다. 자, 카 스피드를 기존의 값에다가 곱해서 다시 집어넣는 거 곱하기는 해주시고요. 0.98f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한 프레임마다 2%씩 줄어들겠네요. 소수가 들어갈 때, 소수점이 들어갈 때는 무조건 소수점을 나타내는 F, 플롯의 약자는 F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플레이했을 때 아무 일도 벌어집니다. 왜요? 카스피드 장체가 0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여기다가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카스피드 값을 올려줄게요. 만약에 인풋된 마우스 버튼 다운, get 마우스 버튼 다운 넣어야겠네요. 마우스 왼쪽 버튼 0번입니다. 오른쪽 버튼은 1번이고요. 휠 버튼이 2번이에요. 왼쪽 버튼 0번이 눌렸다면 복습해 볼게요. 요거는 요 뒤에 넣는 true라고 하는 애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생략시킨 거예요. 마우스의 버튼이 클릭이 되면 이 값이 딱 참이 딱 그 순간에 됩니다. true가 돼요. 만약에 그래서 true가 된다면 이 카 스피드의 값을 프레임마다 움직이니까 소수점해서 0.2f 정도 넣어볼게요. 이거 저도 감이 안 오는데 일단 요 정도로 해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포지션은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 쭉 내리셔서 값은 요렇게 그냥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요. 저는 화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보이드 스타트는 저는 없애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놔두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와이프한 거리는 distance라고 하는 변수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카 스피드라는 값이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는 0.2f로 했을 때 그 정도였는데 여기는 이 distance는 제가 아직 요거 값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네요. 요 값을 이럴 때 이제 이 디스턴스의 값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런 걸 알아볼 때 우리가 디버그 로그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콘솔 창에다가 찍어보는 거 있었죠.
디버그 로그에서 distance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어느 정도인지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찍어보고 갈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한번 찍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저장하시고 플레이 해보시면 돼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됐으니까. 자, 유니티로 가서 일단 콘솔 창에 이제 뭐가 뜰 거니까요. 자, 플레이 누르고 얘를 툭 끌고 볼게요. 자동차가 움직이진 않네요. 툭 끌었는데 지금 654가 나왔어요, 저는. 자, 툭 했더니 1000. 왜냐면 여기 지금 저희가 게임 탭에 지금 요 거리가 왼쪽부터 끝까지의 거리가 풀 HD로 설정해서 1920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920. 그럼 저희가 스와이프를 절반 정도 했다 하면은 대략 한 900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요 값이, 디스턴스 값이 900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900이에요. 그러면 이거 스피드를 900을 0.2로 만들려면 아까 전에 저희가 0.2로 아마 했었죠? 그럼 몇으로 나눠주면 될까요? 900을 0.2로 네네. 900을 0.2는 디스턴스에 나누기 900을 0.2 900에다가 5를 곱해주면 되겠죠? 900이 너무 많은가요? 5000 정도로 놔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스와이프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좀 보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스와이프를 꽤 많이 해야 되네요. 그죠? 절반. 이게, 네네네. 거리가 그만큼 주니까요. 5000.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000 정도를 하는 게 저한테는 맞을 것 같고요. 아이고, 3000은 안 되겠네. 저는 4000 정도로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스와이프 한 거리에 따라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콘솔 창을 찍어 보시면 지금 경고 표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경고 표시 노란 거는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는 무시하셔도 돼요. 빨간색 에러가 아닌 이상 경고 표시는 버전에 따른 뭐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경고 표시가 있어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우리가 무시하고 가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요거 경고 표시는 잡고 가도록 할게요. 뭐냐면 여기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자, 카 컨트롤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스타트 포지션의 값이 지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기본값이 없기 때문에
경고 표시가 나왔어요. 기본값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대로 가자면 여기 어디냐면 여기죠. 지금 변수만 선언을 하고 기본값을 안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 기본값은 벡터 형식이기 때문에 new vector 2에 그냥 000 이렇게 해서 기본값 00이네요. 네. x, y만 가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경고도 뜨지는 않겠죠. 하지만 뭐 경고는 나중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뜨게 될 겁니다. 그거 다 잡고 가려고 하면 저희가 작품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 경고 표시, 에러가 아닌 경고 표시는 수용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새로운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요 화면 가운데다가 자동차와 깃발 사이의 거리를 여기다 넣도록 할게요. 그럼 그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똑같이 x좌표, 우리 방금 한 것처럼 깃발의 x좌표, 자동차의 x좌표. 그래서 깃발의 거리에서 자동차의 그 x좌표를 빼버리면 거리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왜냐면 그때도 변수는 디스턴스를 넣을 건데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바꾸면 요거 저희가 헷갈리니까 좀 바꾸고 갈게요.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여기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는 애를 랭스라고 좀 바꾸겠습니다. 랭스인데 그냥 랭스는 그냥 랭스로 바꿔볼게요. 디스턴스를 랭스, 요 두 줄만 두 단어만 바꿔주시면 돼요. 랭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저희 쭉쭉쭉 내려서 자, UI를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넣을 거냐면 UI를 결과만 좀 볼게요. 이렇게 표시되도록 놓을게요. 자, 유니티로 오셔서 하이어라키 창에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3D 오브젝트에 3D 오브젝트 아니에요. UI의 텍스트입니다. UI 카테고리에 텍스트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텍스트가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표시해야 되는데 또 화면 더 줄여볼게요. 우 하면 요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화면 UI 그러니까 텍스트를 집어넣을 때는 캔버스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새롭게 생깁니다. 캔버스. 이 캔버스가 바로 UI들이 표현되는 그 창의 크기예요. 근데 이 캔버스는 그 캔버스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캔버스는 예를 들어 얘는 크기가 화면 꽉 차게 1920에 1000이죠.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이게 1픽셀이 돼서 1920픽셀을 나타내는데 이 픽셀이 여기 우리 유닛으로는 1m가 됩니다. 그래서
이 캔버스는 지금 1920m짜리 캔버스 오브젝트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이 한 칸이 지금 1유닛이죠. 요게 지금 1유닛인데 요 칸이 이 캔버스는 1920유닛짜리가 된 겁니다. 여기가 정체가. 근데 이 1920짜리를 우리가 플레이를 하면 이 화면이 우리 게임 플레이에 오버래핑 되면서 실제 텍스트는 아주 작게 나와요. 왼쪽 하단에 조그만하게 뉴 텍스트라고 나오죠. 자, 요거를 이게 UI는 폰트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얘가 이 화면이 이렇게 크게 되기도 하고 작게 되기도 하는데 나는 이렇게 크게 보여지는 게 싫다. 특히 나중에 우리 VR 같은 거 할 때 보면 캔버스 이렇게 된 건 이제 고정이 돼 있어요. 이건 지금 할 건 아닌데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오른쪽에 캔버스 오브젝트에서 렌더 모드를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가 지금 이런 방식이고 이게 아니라 월드 스페이스로 잡아 놓으면 얘를 이렇게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쭉. 그래서 텍스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꼭 필요한 게 언제냐면 텍스트가 자동차를 따라서 움직여야 할 때, 그럴 때는 캔버스를 자동차 안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그러면 자동차에다가 뭔가 글자를 쓸 때 잠시만요. 이것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와 글자가 같이 움직일 때, 이럴 때는 이 캔버스를 무조건 오버레이가 아니라 월드 스페이스로 놔줘야 된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요거는 저희 지금 할 건 아니니까 저희는 UI는 오버레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는 컨트롤 Z 눌러서 쭉쭉쭉 갈게요. 컨트롤 Z 눌러서 네, 요 화면까지 가겠습니다. 아주 큰 캔버스가 들어가 있죠. 렌더 모드는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 하단에 있는 텍스트 오브젝트를 캔버스의 중간으로 옮기겠습니다. 쭉 중간으로 아예 옮길게요. 그리고 텍스트의 속성 중에서 폰트 사이즈를 100 정도로 늘리겠습니다. 100. 텍스트, 그리고 나서 텍스트 값도 이게 깃발까지 목표 지점까지였죠. 목표 지점까지 거리 기본적으로는 0.0m, 00m로 갈게요. 자, 이때 여러분들 글자가 더 이상 잘려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렉트 툴로 얘의 영역 크기는 요 정도인데 텍스트가 큰 경우에 잘려요. 요게 이렇게 되면 아예 이렇게 목표지까지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영역을 크게 키워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오버플로우를 호리지널도 오버플로우, 버티컬도 오버플로우로 설정을 해주면 영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글자가 넘쳐서 나옵니다. 영역이 작더라도
글자는 다 표시가 돼요. 아무튼 얘를 여기 중간에다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플레이 눌러볼게요. 그러면 배경이 나오는 이렇게 화면에 그 UI가 우리 플레이 화면에 이렇게 겹쳐져서 나오게 되는데 뒷배경이 제 거는 뒷배경이 너무 파래서 안 보이네요. 배경 바꾸는 거 우리 메인 카메라 오브젝트의 백그라운드 속성을 바꾸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메인 카메라 오브젝트의 카메라 컴포넌트의 백그라운드 값을 저는 약간 밝은 색으로 놓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놔주고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 이 UI 값을, 여기 있는 이 값 중에 수치만 바꾸는 거 저희 스크립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주세요. 다 되셨죠? 자, 사진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사진 넣을 때 캔버스에 넣지 마시고요. 여기 우리 게임 화면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파일을 여러분들 만드신 거 불러와서요. 저도 하나 가지고 올게요. 다운로드해서 저는 요 파일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돼요. 이 화면에, 게임 화면에 이렇게 맞도록 넣어주시고, 근데 게임 화면에 넣었더니 지금 저 깃발이 사라졌죠. 우리 오브젝트가 게임 화면에 여러 개 있을 때는 여기 있는 Order in Layer, 일단 레이어로 이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는데, 레이어가 같다면 그 중에선 Order in Layer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화면 앞으로 와요. 근데 이미지는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숫자를 -1 정도로 줄여주시면 다른 오브젝트가 다 0이니까 0보다는 작으니까 뒷배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인 애들은 다 앞에 오게 됩니다. 자, 플레이 하시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는 나중에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저 뭐냐면 요 게임 씬에 해당하는 화면이 있고 캔버스에 해당하는 화면이 별도로 있어서 이 두 개가 서로 겹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왜 이렇게 만들었냐? 우리 게임 같은 거 하면 게임 같은 거 쭉 하게 되면 게임 실제 화면에 이런 거 화면 보면 여기에 이제 뭐 어떤 지점에 대한 거 아니면 여기 왼쪽에 채팅에 관한 거 이런 거는 항상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텍스트들은 아까 한 것처럼 오버레이에서 만들어진다. 네, 반면에 캐릭터 위에 이제 캐릭터의 이름 같은 거 들어있는 거는 게임 스페이스 형태로 만든다.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UI의 텍스트를 바꾸는 스크립트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될지 빨리 해볼게요. 자,
create에 C# 스크립트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름은 텍스트 컨트롤이라고 넣을게요. 텍스트 컨트롤. 네, 텍스트 컨트롤이라고 하나 넣을게요. 잠깐만요. 네. 우리 승리 못했어. 그래요? 잠깐만요. 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봐봐. 여기 있잖아. 얘를 키워야 돼. 그러면 어디 갈까요? 얘를 키워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잖아. 이렇게 집어넣어서 나를 여기다 맞춰주면 이제 맞춰줘가지고 그지? 그 다음에 자, 텍스트 컨트롤 해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요. 만드는 거는 오후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자, 개념적인 것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론도 오후에 하시죠. 우리 영리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론 배우고 전체가 까먹어가지고 뭐만 있고 안 있을 텐데 또 설명하시렵니까? 선생님 집어넣게 조금 일찍 끝내서 그러면 잠시만 요것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두 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UI 지금 우리가 거리를 계산하려면 잠시만요. 어디 있죠? 거리 계산. 어디 있나요? 이 책 지금 출판됐습니까? 이 책이요? 네네, 있어요. 이 책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선생님 책이죠, 지금요? 아니요, 이거 제 책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 봤는데, 시중에 있는 건 다 봤는데, 이 책이 제일 가르치기 좋더라고요. 자, UI를 갱신하는 스크립트는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게 두 가지 값이 필요합니다. 바로, 깃발의 위치예요. 깃발의 위치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자동차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깃발과 자동차의 위치를 나타내는 게 바로 트랜스폼 컴포넌트인데, 지금 이 스크립트는 깃발의 위치, 그러니까 플래그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X좌표를 갖고 와야 되고, 카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X좌표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두 개 빼가지고 거리가 나오면 텍스트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텍스트 컴포넌트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 또는 내가 아닌 다른 오브젝트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접근이 안 돼요. 그런 오브젝트에 접근하려면 저희가 그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줘야 되거든요.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얘는 어떤 방식을 썼냐. 여기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오브젝트라고 하는 자료 형태로 변수를 선언해 줬어요.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카, 플래그, 디스턴스, 요거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오브젝트. 텍스트 오브젝트 3개를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얘는 그 변수에다가 게임 오브젝트 중에서 카라는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를 찾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줘라 이렇게 간 거예요. 오브젝트 명을 찾아서 넣어줘라. 네. 만약 이 오브젝트가 우리랑은 지금 다르죠. 우리는 디스턴스가 아니라 텍스트라고 지금 돼 있어요. 요거 텍스트라고 바꿔주던가 오브젝트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만약에 오브젝트 이름이 여러 개다 그러면 여러 개가 다 들어가요. 배열의 형태로 여러 개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이 카라고 하는 오브젝트형 변수에는 그 오브젝트의 컴포넌트,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값이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이 카라는 곳에 위치를 할 때는
자, 카 오브젝트명, 카.transform 컴포넌트명, 그 다음에 포지션의 x 이렇게 하면 이게 카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포지션의 x 값이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플래그는 플래그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포지션의 x 값을 얘가 갖고 올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접근한다는 개념이 사실 유니티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 유니티 컴포넌트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하는 방법과 야매로 하는 방식을 좀 적어놨어요. 속도 간략 버전으로 해서 속도는 느리지만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요것도 이따가 오후에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개념을 제가 여기 조금 더 간단하게 개념만 소개한 게 있는데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0분 일찍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우리 이거 제 처음에 했었는데 스크립트도 오브젝트 안에 집어넣으면 하나의 컴포넌트가 돼요. 컴포넌트가 되죠. 그럼 이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에 이제 같은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접근할 때 얘가 transform.position.x는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transform.translate 뭐 이렇게 바로 컴포넌트명 써주고 속성 써주면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트랜스폼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걔는 무조건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썼는데 그렇지 않고 트랜스폼이 아닌 곳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컴포넌트를 찾아줘야 됩니다. get component 하고 컴포넌트 명을 넣어주면 이게 메쉬 렌더라고 하는 요 컴포넌트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컴포넌트를 찾아주고 거기에 있는 속성을 접어주면 됩니다. 같은 오브젝트는 지금 하는 건 또 다른 오브젝트죠. 스크립트로 다른 오브젝트의 컴포넌트에 접근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컨트롤에 있는 컨트롤 스크립트를 가지고 큐브 오브젝트에 있는 메쉬 렌더에 접근한다 그러면 1단계 오브젝트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생성해 줍니다. 아까 있는 것처럼 밑에 거는 아까 한 건 요거였어요. 게임 오브젝트에 큐브라는 걸 선언해 주고 큐브는 큐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를 찾아서 이 주소를 넣어준다. 접근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 여기에 접근하려면 큐브 오브젝트에 메쉬 렌더러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속성 값을 뭘로 바꿔준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이 아주 복잡하더라도 그 계층을 하나하나씩 찾아가서 처음에 무조건 오브젝트부터 찾고 오브젝트 안에 있는 컴포넌트 찾고 그 안에 있는 속성을 바꿔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실습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네.